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1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증시가 마감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9시에 영국 시간으로요. 밤 9시에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불과 1, 2주 전만 해도 9시에 이제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 노을이 뉘우뉘우치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운치 있게 방송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불과 1, 2주 후인 지금에는 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밤 9시가 되면 이제 해가 완전히 져버리고 밤 기운을 맞으면서 이렇게 방송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여름이 이제 다 가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이렇게 가을이 찾아오고 겨울이 오게 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또 다른 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여름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상승장도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락장은 짧고 상승장은 길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심리적으로 압박도 되고 스트레스 쌓이지만 그런 기간을 견디고 나면 다시 기나긴 여름철이 타라올 것이다. 상승장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이런 진리를 좀 기억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깊어가는 여름밤을 아쉬워하면서 보내드리는 8월 1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S&P 500이 플러스 0.19% 소폭 상승했고요. 다우존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0.71% 상승. 나스닥은요, 1시간 전만 해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좀 미끄러 떨어졌습니다. 0.19%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러셀 2000 역시 0.06%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한번 보면요.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는 아이온큐입니다. 무려 32%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누홀딩즈가 18.16%나 올랐습니다. 업스타트 9.67% 플러스, 애쉬 2.75%, 올린이 1.77, 발레가 1.38, STLD가 1.32, 펠로톤이 1.2 정도 올라가는 하루였고요. 떨어진 종목도 좀 봐야겠죠. 오늘은 시리미티드가 마이너스 13.9%, 그리고 인바이테가 11.28% 떨어졌고요. 그리고 인텔리아가 6.12% 떨어졌습니다. 에디타스 6.09, ABCL이 마이너스 5.76, 오픈도어 마이너스 5.49, 크리스퍼 마이너스 5.34. 그래서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다. 여기 밑에 보시면 퍼시픽 바이오도 보이잖아요. 따라서 유전자 가위라든지 DNA 시퀀싱 관련된 기업이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인데요. 어제 메가테크 기업 중에서 플러스를 보인 종목은 단 한 종목입니다. 아마존만 외롭게 1% 정도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모두 0.09%에서 0.79% 정도 하락을 했고요.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은 테슬라가 마이너스 0.88,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1.38%를 기록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성장 주식들 중에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아이온큐였는데요. 주가가 32%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닝 결과 발표되고 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어닝 결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궁금해지잖아요. 자, 2분기의 갭 EPS는 마이너스 0.01입니다. 따라서 비용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2.61 밀리언. 2.6 밀리언이면 빌리언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매출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이온큐의 부킹이 나옵니다. 부킹은 이 예약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이 2.6이었는데 지금 부킹은 0.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약이 굉장히 미미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매출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하나의 징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아웃룩을 보시면 아웃룩은 이제 가이던스죠. 2022년 3분기에는 매출이 2.6에서 2.9 정도가
될 것이다. 비슷한 수치죠. 지금 2분기랑. 그리고 2022년 1년을 통틀어서는 10.2밀리언에서 10.7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매분기 한 2.5에서 2.6 정도를 만들어내는 아주 일정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갑자기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죠. 따라서 별로 이렇게 뭐 소문난 잔치집에 뭐 먹을 게 없다 그랬나요?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그런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냥 주가만 32%가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공매도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공매도에 참가하고 있는 주식의 개수가 2천만 주거든요. 따라서 이 2천만 주는 전체 발행된 주식의 15% 가까운 주식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공매도율이 높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매도가 갑자기 스퀴즈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가 보통 숏 스퀴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최근 들어서 성장주 위주로 돌아가면서 한 주씩 발생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이온큐가 해당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닝 시즌은 다음으로 좋아하는 시즌이 13F 파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어제에 이어서 큰 손들, 스마트 머니의 이동 현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스마트 머니의 동향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유 펀드입니다. 자, 국유 펀드 굉장히 좀 규모가 클 텐데 어떠한 주식들을 매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유 펀드가 이번에 몇몇 굉장히 좀 하이 프로파일이니까 우량 주식들을 대거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일단 아마존을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AMD 그리고 JP 모간도 매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유 펀드는요.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줄여서 PIF고요. 자, PIF가 이번에 아마존은 어느 정도 샀냐면 4.07빌리언, 무려 400만 주가 넘는 아마존 주식을 매수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8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21만 3천 주를 샀고요. 자, 그리고 또한 국유 펀드가 1분기에 페이스북의 그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즈를 샀다고 공개한 바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매수한 그 숫자가 41만 8천 주였거든요. 그런데 41만 8천 주가 단 3개월 만에 294만 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를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국유 펀드는 또한 AMD를 470만 주나 매수를 했고요. JP 모간 역시 385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스타벅스 샀네요. 631만 주, 그리고 넥스트라 에너지 역시 637만 주 새롭게 줍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종목으로는 줌 비디오도 470만 주를 샀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가 나오는데 CRM이죠. 265만 주 매수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우디 국유 펀드가 새롭게 매수한 종목,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메타 플랫폼즈는 예외고요. 자, 여기부터는요, 세 종목을 원래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비중을 더블 다운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비중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를 3개월 전에는 12만 5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12만 5천 주가 단 3개월 만에 125만 주, 10배 정도 보유 비중이 늘어났고요. 자, 두 번째로 페이팔은 91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3개월 후에 700만 주 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에어프로덕트 APD고요. 72만 7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6월 말 기준으로는 269만 주까지 보유 비중이 확대됐다. 따라서 이 세 종목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스탠리 드렁큰 밀러 겁니다. 자, 스탠리 드렁큰 밀러 이렇게 생긴 투자자죠. 두케인 패밀리 오피스라는 투자 기관을 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이고요. 자, 스탠리 드렁큰 밀러의 두케인 패밀리 오피스가 이번에 빠져나갔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다 정리했다는 거죠. 그 종목은 안타깝게도 제가 아끼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2분기에 모두 다 정리를 해버렸고요. 자, 그 대신 새롭게 포지션을 오픈한 종목이 많이 있다. 따라서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종목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종목 그리고 사이버 보안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이 스탠리 드렁큰 밀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그 정리했던 아마존의 보유량은요, 무려 2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었는데 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당히 많이 보유 비중을 감소시켰습니다. 27.4% 정도를 줄였습니다.
줄이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도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렁큰 밀러가 이번에 테크 기업들을 많이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자하고 있는 자금 중에 20% 정도는 아직까지 테크 주식에 들어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케인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탑10 홀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렁큰 밀러가 가장 아끼는 기업은요, 다름이 아닌 한국 기업입니다. 쿠팡이고요. 쿠팡의 그 보유 비중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네요. 마이너스 27% 떨어졌다 그랬죠. 자, 쉐브론 같은 경우 3위인데 13.9% 정도 비중을 낮췄고요. 4위는 엘리릴리, 변화가 유네요. 그래서 새롭게 추가한 종목입니다. 엘리릴리는 새롭게 이번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고요.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는 33% 정도 비중을 낮췄습니다. P모바일도 역시 24% 정도 주식을 조금 팔았고요. KBR은 8.5%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윌스콧 모바일은 8.3% 줄였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원래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종목인데 이번에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고요. 마지막 10위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분기에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히려 27.4% 정도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F 파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댄 선하임이 운영하고 있는 D1 캐피탈이고요. 자, D1 캐피탈 파트너가 이번에 120밀리언이니까 1억 2천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테슬라 주식을 새롭게 편입했다라는 즐거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라리도 샀습니다. 페라리는 2,100만 달러 정도, 테슬라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죠. 자, 이 헤지 펀드가 계속해서 리비안을 지켜내고 있다. 그래서 리비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무려 4억 달러 정도의 리비안 주식을 보유한 그런 투자 기관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댄 선하임이 운영하고 있는 D1 캐피탈의 탑10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비중 기준으로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25% 정도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자, 2위는 엑스페디아 19% 정도 줄였고요. 아마존이 3위인데 26% 정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4위는 리비안은 변화가 없죠. 5위는 인슐레트 마이너스 14%, 스노우플레이크가 여섯 번째로 보유 비중이 높은데요. 78%나 비중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아틀라시안이 29% 정도 추가 매수했고요. RH 9% 정도 보유가 늘었습니다. 자, 9위는 월비 파커고요. 변화는 없었고 마지막 10위에 T모바일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63%.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댄 선하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존 그 밖에 뭐 스노우플레이크, 아틀라시안 이런 성장 주식들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테슬라에 새롭게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 13F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9시에 준비되어 있는 미준 방송에서는요, 13F 파일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한 6, 7개의 그 투자 기관의 투자 현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해 놨거든요. 따라서 스마트 머니의 이동 현황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시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준비된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짧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아마존이 올리고 있다. 뭐로 올리냐면요, fulfillment fee라고 써 있는데요. 배송비를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올리냐면 홀리데이 시즌,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월 달부터 한 12월까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홀리데이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이 도래를 하잖아요. 따라서 이 시즌에 좀 많은 선물들, 그리고 이제 배송센터가 굉장히 바빠지는데 이때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배송비를 인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커지고 있죠. 모든 기업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아마존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10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어떤 물품에 관련돼서 이렇게 배송비가 나가냐면 서드파티 셀러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커머스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마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물건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3자 상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 상점을 차려놓고 판매를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3자 상인들한테 추가적인 배송비를 부과한다. 물론 이제 배송을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를 이용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아이템당 35센트 정도, 비록 굉장히 좀 작은 돈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물량을 매일매일 배송하기 때문에 한 아이템당 35센트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금액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역은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이 홀리데이 시즌에 이렇게 셀러들한테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 발표가 된 거죠. 자, 이 기사 짧은 기사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따라서 아마존 입장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고객을 우선시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의 고객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우리와 같은 소비자, 두 번째는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 고객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파트너 고객들한테 추가적인 차지를 지금 올리고 있고,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내는 돈이 없는 상태죠. 따라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고객 지상주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아마존은요 얼마나 커다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요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십 가격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조금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프라임 멤버십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물품당 35센트를 부과함으로써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닝 결과가 나빠지는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다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아니면 파트너들한테 전가를 하겠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런 기업이야말로, 이렇게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이 차지하거나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꿋꿋하게 견딜 수 있는 우리한 기업이라,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기사는 애플에 관련된 뉴스고요. 이번 뉴스를 보시면 아마존뿐만 아니라 애플 역시도 비용 감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화요일날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언제 떨어졌냐면 블룸버그의 기사가 발표된 이후에 떨어졌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애플에서 이번에 정리해고를 했다. 그래서 100명 정도를 줄였는데요. 근데 그 100명이 누구냐면 리크루터입니다. 자, 리크루터가 뭐냐면 사람을 뽑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사람을 뽑는 사람을 100명이나 줄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뽑는 사람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많은 고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이 이렇게 리크루터를 해고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정리 해고 같은 경우는 그 전 글로벌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번에 정리해고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리고 싱가포르 모든 지역과 다 연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리크루터들을 좀 정리해고하면서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바뀌었다. 자, 그래서 지출을 어디에 할 건지 그리고 고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들의 전략, 그들의 방식이 이번에 변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물론 계약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렇게 정리해고하면서 이번에 페이하고 베네핏을 그냥 2주치만 더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얼마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람을 정리해고하는 것이 쉬운 일인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까지 가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기업 위주로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국 국민들은 조금 살기 힘들겠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정말 좋은 투자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냥 2주치만 그냥 월급을 주고 잘라버릴 수 있는 굉장히 좀 악덕한 그런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을 최근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CEO인 팀 쿡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는 믿는다. 뭐를 믿고 있냐면 어려운 시절이야말로 우리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의지 표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도 뽑을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의지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되 굉장히 좀 델리버레이트하게,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비용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만큼 애플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죠. 최근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경기의 동향이 결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애플도 조심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용 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는 것은요,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닝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경영진이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비용 관리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테슬라가 이겼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관련된 광고 배틀을 하고 있었다. 전투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독일에서 승전보가 들려왔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허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뭘 허락되냐면요, 사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 그 테크놀로지 이름을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혹은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토메이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소를 당한 바가 있거든요. 누가 고소를 했냐면 Center for Combating Unfair Competition. Unfair Competition은 이제 불공정한 경쟁 그런 뜻이거든요. 불공정한 경쟁과 전투를 하기 위한 그런 센터가 이번에 테슬라를 고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프랑크푸르트니까 독일이죠. 독일 내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러한 여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고소를 한 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문구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에 사용하면 안 된다,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결국 그 고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의 트레이드 매거진에 따르면 이번 고소는 취하가 됐고요. 누가 취하시켰냐면 이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코트에서 법원에서 취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미사 요구를 광고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그 얘기는 이제 테슬라의 기술력을 그만큼 인정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규제 기관과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의 DMV가 최근 들어서 고소를 했다. 그래서 테슬라를 고소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디셉시브 마케팅이니까 거의 사기 수준의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말, 오토파일럿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기다라고 테슬라를 고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요, 사실 테슬라가 이 규제 기관과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규제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1등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에 더해서 자율주행 쪽에서도 1등 기업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독일에서 이번에 좀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법원에서 승소가 났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둘씩 더해지면서 결국 규제 부분도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하루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의 여름날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계획 세우셔서 영원히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준비되어 있는 13F5 스페셜 방송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